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학습지 41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가 이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마무리가 됐냐면요, 유엔 소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국 남한만의, 즉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었고 그게 2월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김구나 김규식 선생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남북 협상을 진행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제주 4.3 사건이라던가 그와 연관해서 이어졌던 여순 사건, 여수 순천 19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 제목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결국 그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총선거를 치르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니까요. 한번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41페이지 준비하시고 여기에 있는 대로 이제 교과선 240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표를 위주로 진행을 했었잖아. 그러면 그 연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연표에 남겨놨었던 유일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50 총선거입니다. 50 총선거 포스터예요.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다. 기권하지 마라. 투표해라. 지금도 매년 선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홍보 포스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최초의 총선거니까요.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 수립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이렇게 써있는 50 총선거 포스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50 총선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50 총선거가 실시되고 헌법이 제정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 총선거가 어떤 선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에서 38도선 이남에서 실시가 됩니다. 잠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가 결정이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하지만 인구 비례라고 하는 건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었다 했죠. 남한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소련 쪽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고요. 결국 이 유엔 총회에서의 결정이 진행이 되지 못하자 이 문제가 어떻게 갔어요? 유엔 소총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어디? 38도선 이 남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는 그 감시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최초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고요. 그래서 이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누굴 뽑은 걸까요? 대통령? 아닙니다. 이때 총선거에서 뽑은 거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최초로 뽑혔으니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구성하겠죠. 우리는 첫 번째 국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재헌국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 국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헌법을 만들어야죠.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국가 체제라고 하는 걸 잡아놓은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국회의 사명은 뭡니까? 재헌국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헌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재헌국회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지금 국회의원 임기 4년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첫 번째 국회 임기 2년이다라고. 그럼 다음 선거는 언제 치러질까요? 여기 1948년이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에 치러지게 되겠죠. 자, 이 50 총선거는 당시에 국민들의 엄청난 이 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줘요. 어디서 보여주냐면 투표율이, 그렇죠. 지금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95.5%가
투표에 참가하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투표율을 보여줍니다. 95.5%의 투표율을 보여주고요.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든 국민이 참가할 수 있었던 보통선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거가 치루어졌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대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총 200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제 제주도의 3자리 중에서 2자리가 무효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198석이 일단 뽑힌다. 첫 번째 50 총선거에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뭐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긴 하죠. 이 50 총선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했었던 김구와 김규식 선생 같은 이런 남북협상파라던가 이 좌익 세력들, 당연히 좌익 세력들도 불참을 했겠죠. 그래서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4.3 사건이나 여수순천 10, 19 사건 같은 데 있어서 이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라는 목소리를 이 무장봉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거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헌 의회라고도 하죠. 재헌국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을 하고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이 헌법을 공포했던 이 7월 17일 우리가 지금 뭐라고 기념하고 있어요? 재헌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죠. 물어들 보면 이제 재헌절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공휴일에서 공휴일 지정 해제가 된 지가 좀 돼가지고 안 쉬니까 사람들이 재헌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헌절이죠. 7월 17일 재헌절 헌법이 이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재헌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3.1운동으로 그리고 그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을 계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걸 헌법에다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균등사회 실현,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농지개혁 등 이런 목표들이 헌법에다 잠겨 있습니다. 헌법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언제 했었냐면 38강입니다. 마지막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있어요. 그 건국강령에 보면 삼균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치의 균등은 보통선거 민주공화국이었고요. 경제의 균등은 여러 가지 산업들을 국유화한다던가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마지막 교육의 균등, 의무교육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또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재밌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재헌헌법 본문을 다 볼 수 없죠. 헌법을 어떻게 다 봐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헌법, 요건 재헌헌법의 전문입니다. 학습지에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9차 헌법의 전문도 실어놨는데 그건 참고 삼아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재헌헌법의 전문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이라고 하면 전체문 이런 뜻이 아니라요. 헌법의 앞부분에 앞전자입니다. 헌법의 앞부분에 헌법의 뜻, 헌법의 의미, 헌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풀어 써놓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이 대한민국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겠죠.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한번 3.1운동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놔볼까요?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 오타 아니고요. 민주주의 모든 제도 이런 뜻입니다.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한국 영원히 영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하고 언제 공포하는 거야? 7월 17일에 공포합니다. 그래서 요 날이 제헌절인 거죠. 그래서 요 전문 한번 읽어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기라고 하는 거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군이라고 하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그 기점으로 삼아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기 연도 있죠? 지금 연도에다가 2333년을 더한 게 단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333을 빼보세요. 몇 년이에요? 2333 빼면 2000 아니죠? 자, 1948년이 나올 겁니다. 1948년. 그래서 1948년 7월 12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단기를 사용하고 단기를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도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밑에 본격적인 제헌 헌법 조항들 구체적인 주요 조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아놨고요.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의 원칙도 박아놨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자, 제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 권리? 나왔네요.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정부 시작부터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합니다. 의무교육이고요. 지금은 의무교육 어디까지예요? 중학교까지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비된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요. 198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완전하게 중학교 의무교육이 다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2004년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이때 이제 시작을 해서 2004년에 이게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제84조 훅 건너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제86조. 자, 여기서부터 귀를 쫑긋하고 보도록 합시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래서 이 농민에게 분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뭘 만들어요? 농지 개혁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농지개혁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민영화된 거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렇죠? 한국전력공사 공영이죠? 한국수력원자력 공영이죠? 한국가스공사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있었던 주요한 대생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유화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101조입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 어떤 국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헌국회는 단기 4278년 1945년입니다. 8월 15일 즉 광복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게 된 무슨 법이 만들어질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재헌헌법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거다라는 것까지 밝혀놨구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제 재헌국회 구성이 됐고요. 헌법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정부 수립이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제 정부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가 하는 일, 첫 번째 헌법 제정했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게 되냐면 재헌국회에서 누굴 뽑아요?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선정된 국회에서 뽑았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을. 지금은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죠. 이러한 제도를 대통령을 어떻게 선거한다? 간접 선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때 대통령 간선제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국회에서 선출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미군정 종식 선언, 그리고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국내외에 선포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딱 3년 지난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게 되고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2018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었죠. 지금 또 하나하나 1년 째깍째깍 대한민국의 역사, 나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헌국회에서 아까 보세요. 재헌국회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아놨었죠. 첫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농지를 개혁할 수 있다. 농지 개혁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농지 개혁은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 뒷부분에서 따로 좀 살펴볼 거고요. 먼저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제목부터 약간 쎄하죠.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이 좌절되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청산의 필요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친일파를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는가? 굳이 필요성을 얘기해야 됩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식민장제 청산, 사회정의 구현, 그렇죠? 식민잔재, 거기에 붙어먹었던 그 사람들, 청산하고 그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사회정의 구현, 뭐예요? 잘못을 한, 즉 우리 민족이 광복을 되찾고 국가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국가 정부 수립을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악질적인 우리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해야 정말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우리가 나중에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사회적 정의 있잖아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대다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를 매우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 기간 동안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왜? 미군정이 현상유지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친일, 경찰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 경찰로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고요.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로 계속 기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미군정 기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국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좌익 쪽이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뭐로?
반공투사, 즉 공산주의, 저 좌익, 쟤네들 또 나라 팔아먹으려 한다, 또 신탁통치라고 하는 이름에 또 식민지배를 용인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좌익을 공격하는 이 반공투사로 둔갑하는 모습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쌓여오면서 시작하자마자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씩 쌓여오면서 무언가 좀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써있죠. 그래서 미군정이 일제에 협력한 경찰, 관료 등을 그대로 기용을 하면서 이 청산이 좀 늦춰진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재헌국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였고요. 헌법에도 박아 넣었으니 재헌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플레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으로 써볼 일 별로 없을 거예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한번 써보시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반민법에 따라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부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린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반민특위가 설치가 되고요, 국회에. 그래서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이제 사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조사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요. 이 반민특위 내부에요. 각 도별로, 지역별로요. 각 도별로 조사위원, 그리고 조사부가 설치가 됩니다. 각 도별, 지역별로 해요. 그럼 이 조사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재판으로 넘겨야 되냐?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특별검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찰부로 넘어가고 여기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특별재판부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부터. 자, 그러면 반민법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옆에 연도가 좀 잘못됐어요. 1948년입니다. 1948년. 자, 제1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통해서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대표적으로 을사오적이라던가 경술국적이라던가 이런 정미칠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아주 악질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 귀족자귀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몰수한다.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친일 경찰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로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일제에 자기를 받았거나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모를 만한 단어 하나 보면은 이제 공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공민권을 정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공민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민권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을 봤으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여기에 써 있어요.
이 제목과 한번 연관을 지어보자는 거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이 좌절됐어. 왜? 요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국회나 아니면 경찰들 중에 친일 행적이 있는 경찰들 많다 그랬죠. 그런 친일 행적이 있는 경찰들 쪽에서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심지어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들까지 있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지만 자, 그러면 친일 경찰들이라든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 쪽에서는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자, 아까 얘기를 했었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광복이 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어떤 반공 좌익에 대립하는 반공투사라던가 그리고 미국 쪽에 친미파로서 미국 쪽에 붙어서 이런 친미파로서 이제 둔갑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우익 계열로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승만 정부의 관리들 속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들이 다 만약에 반민특위에 잡혀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진행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제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고 이제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좀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내세웠던 건 이승만 정부에서 내세웠던 건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당시에 친일 행적이라는 것과 반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때려잡는 반공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웠던 거죠. 이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듯이 반공을 앞세워서 반민특위를 견제하고 이제 반민법을 이제 개정하고자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법에 뭐 공소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같은 것들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반민법을 개정하고자 요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반민특위에 소속되어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당시 이제 북한에 그 공작원이 하나 잡혀요. 근데 그 북한에 잡힌 그 공작원 북한 출신 그 공작원과 이제 내통을 하고 있었던 반민특위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반민특위 이제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가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건을 국회의 공산주의의 프락치라고 하면 스파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요.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1차, 2차가 있는데 근데 1, 2차 모두 잡힌 사람들을 싹 보니까 거의 다 반민특위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을 조작을 해가지고 혐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의예요, 혐의. 요거 또 오타죠. 협의가 아니라 혐의. 그래서 반민특위 소속 의원들을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 구속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쪽에서 당시에 서울시 경찰 쪽에 있었던 꽤나 이제 고위 경찰 한 명이 친일 행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민특위에 잡힙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 경찰들 쪽에서요, 이 친일 경찰들 쪽에서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66 반민특위 경찰 습격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 6일이었어가지고 이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다거나 이런 사건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 경찰이라기보다 이제 친일 행적을 가진 친일 경찰들 위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또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암살 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계속해서 제대로 반민특위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 반민특위에서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명이고 실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7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1명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950년 초반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은 7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재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30명 정도가 실제 이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원래 이제 해야 됐던 것들을 사실상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 똑같이 계속 49년이죠. 49년 7월에 이제 국회의원들 쪽에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막고자 하는 이 국회의원들 쪽에서요, 공소시효를 아까 얘기했죠.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공소시효를 어디까지? 바로 다음 달 8월까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반민법을 개정해버립니다. 그럼 뭐야? 이 한 달 내에 다 정리해라 이 뜻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사실 한 달 내에 다 정리를 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민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개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반민특위의 조사위원들이 다 나 못한다 하고 이제 자리를 던지고 나오게 되고요. 새로 조사위원들이 뽑히지만 결국 이 공소시효가 축소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해 10월에 반민특위가 해체가 됩니다. 반민특위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951년 2년이 지난 후에 1951년에 이 반민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지가 되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 반민족행위자,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거죠. 뭐 그 이후에 어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임명사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고 이랬는데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딱 끊긴 이후에 쭉 중간에 몇십 년 텀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증거가 인멸될 경우도 있었을 거고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 증거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임명 사전을 만들 때 상당히 또 힘든 작업들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찌됐든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 참 이런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됐었어야 또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바로 잡혔을 텐데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다사다난했고 반민법, 반민특위 중심으로 또 이승만 정부나 친일 경찰들, 국회의원 쪽에서의 방해들도 있었다. 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던가 뭐 경찰들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뭘 하게 될 거냐, 우리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광복 직후에 경제 상황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로 들어와서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요. 이승만 정부로 들어와서의 경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광복 직후에 어떤 미군 정기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로 들어와서 재헌국회가 농지개혁을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광복 이후의 경제 혼란, 뭐 제목부터 써있죠. 경제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게. 자, 남북 간 경제 보완 관계가 붕괴가 됩니다. 남쪽은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북쪽엔 지하 자원이라던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마지막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일제강점기에 생각을 하기로는 북한 쪽에 지하자원도 많고 하니까 공장이나 공업시설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북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쪽이 이제 한반도로 하나로 뭉쳐 있을 때는 이게 보완적인 상황들이잖아. 인구가 많은 쪽에서 또 노동력이 갈 수도 있고, 이쪽은 지하자원이나 공업시설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 관계로서 굴러갈 수 있는데 남북이 딱 갈려버렸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 보완 관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공업시설이 북한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남쪽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치들이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자 거기에다 이제 원료와 자원 부족 등으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물가도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기사들에도 나오고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다? 결국 해방으로 우리가 얻은 거는 가난밖에 없다? 배고프다? 라고 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군정은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경제 정책들을 펼쳐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미군정의 경제 정책들은 거의 다 실패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미군정 기에. 자,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에 미국 공출제도, 공출 있잖아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거. 일제강점기에 마지막에 미국 공출제도가 시행이 됐었죠.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자유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즉, 이제 쌀 같은 거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라 이거예요. 자유롭게 쌀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쌀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미국 자유화 정책이 시행이 돼서요. 상인들과 지주들, 돈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저기 써있죠. 매점 뭐예요? 다 사들이는 거야. 봐봐. 다 사들이려고 해도 공급이 충분하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가게 될 텐데 공급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점 매석을 하고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다 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격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미국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죠. 그래서 미군정은 아차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5개월 만에 1946년 1월입니다. 다시 미국 수집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미국 자유화 정책을 원래로 돌리는 거예요. 공출과 같은 겁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운영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원래 이제 쌀을 가져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세금을 낼 때도 똑같습니다. 막 조선시대 때 보리는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그 작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리는 웬만하면 안 가져가요. 보리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쌀뿐만이 아니라 여름 보리까지 가져가는 공출을 시행을 해가지고 매우 큰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상황이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물론 미군정이 이 어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도 했고 단순히 미군정이 무능하다기보다는 뭐 상황도 모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도 안 좋았어요.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야. 콜레라는 전염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교통을 차단합니다. 이동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데 물건이라고 움직이겠어? 농작물과 생필품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국 수집령으로 공출까지 일어난 상황에 전염병은 돌고 있고 딴 곳에서 농작물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생필품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거기에 안 되려고 하면은 다 터지죠. 홍수, 막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이런 상황들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사람들의 어떤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봐봐, 미국 수집령이 됐어요. 그럼 공출하러 오죠. 아씨, 나 못 냈다 라고 하면 물론 뭐 진짜 없으니까 못 내겠죠. 그런데 그 거들어 오는 뭐 경찰들이라던가 그 관리들이 오씨, 잘 보니까 얘네 친일파였던 애들이야. 어디서 많이 본 애들이야.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자, 미군정의 형상유의 정책으로 다시 경찰에 고용된 일제강점기 친일경찰들이 식량 공출을 막 강제로 하고 막 농민들을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농민들의 민심, 미군정에 대한 민심까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미군정에 대한 인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것도 이건데 이게 엄청 컸다 그래요. 이게 친일 경찰들을 처리하지 않고 친일 경찰들이 또 당당하게 경찰로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 폭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군정이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가져오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화폐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초기 이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이승만 정부 초기까지 또 이어집니다. 자,
2번 또 방금 얘기했죠. 미국 수급 정책이 실패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 콜레라의 확산, 여러 가지 문제들, 친일 경찰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막 엮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당시에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좌익 세력 조선 공산당 계열에서 9월 총파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업을 진행하던 중에 10월 1일 대구에서 이제 또 시위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 경찰들 쪽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게 되고요. 노동자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2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분노가 들고 일어나면서 시위가 확산되게 되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까지 퍼졌던 게 그 시작이 이제 대구 11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11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구 11 사건에 이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좌익 세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건 맞지만 교과서에도 그렇게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르겠다.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선공산당 계열에서 들어간 건 맞지만 이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온 실패들 이런 것들이 또 엮였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재헌국회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됐고,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승만 정부가 시작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아까 헌법에다 뭘 박아놨어요? 농지개혁을 하겠다라고 박아놨죠.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조선경제연보라고 하는 책에 1948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요건 언제의 상황인 거냐면 1945년 광복 직후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 구성 비율입니다. 자, 소작농이 절반이에요. 자소작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땅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 땅 요만큼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주의 땅까지 소작을 하고, 그러니까 내 땅 요만큼 그다음에 소작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죠. 넘죠. 80%가 넘죠. 그래서 자작농, 자기 토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뭐 이 화전이나 피고용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진짜 소작도 못 해가지고 저기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전 막 불질러가지고 이제 대충 이렇게 거름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작물 좀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피고용농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용돼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머슴처럼 고용이 돼가지고 돈 받고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 뭐 이거는 일단 퍼센트에서 제외한다고 치면 사실상 지금 자기 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땅 중에 80% 이상을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거의 광복 직후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지주소작제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냥 소작률 낮춰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지주들이 80%를 갖고 있는데 농민 구성 비율을 봐봐. 80%가 소작이에요. 물론 자소작도 들어있으니까 자기 땅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구조를 바꾸려면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들 손에 토지, 농지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농지개혁을 함으로써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 중에 뭐예요? 생산 효율성. 내 땅이 없는데 제대로 효율이 나겠어요? 하고 싶겠어? 생산 의욕이 있겠어요? 생산 효율성도 높여야 되죠. 그런데 아주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이죠. 거기에 보면 이따가 북한 지역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1946년 3월 이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기 한 3년 전 1946년 3월에 북한은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 약간 정부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월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얘네가 북한 쪽에서 토지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먼저 토지개혁을 하면서 이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토지개혁의 방법도 빡셉니다. 그냥 무상으로 다 뺏어요. 막 지주들로부터 다 뺏어. 그런 다음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의 이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고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홍보에 사용을 합니다. 아, 이게 공산주의가 좋다. 우리 공산주의니까 지금 이런 토지개혁하지. 지금 와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체제 선전에 이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 사상적으로 불안정이 컸단 말이에요. 당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고 무언가를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공산주의 하면 땅 준다던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불안정으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치적 안정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고 농지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고요. 농지개혁법의 핵심 원칙은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즉 농민이 유전, 토지를 가진다. 농지를 가진다. 무슨 뜻이에요? 지주들 있잖아. 지주들은 뭐 기생지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지주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안 짓죠. 그런 사람들 농지 못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직접 경작할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적 방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주들로부터 유상, 돈을 주고 사들여서 돈을 농민들로부터 받고 분배하는 방식이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농지개혁법 한번 구체적인 내용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자, 봐봐. 자, 법에 보면, 자, 먼저 사들이는 방식, 그리고 분배하는 방식이 둘 다 써 있겠죠.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방법이죠. 이 매수의 방법이죠.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첫 번째,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아까 얘기했죠? 경자유전의 원칙이니까 농가. 우리 집은 농사 안 짓는 집이야. 근데 농지를 갖고 있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정부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 거의 비슷한 말이죠. 단 질병, 공적인 일, 취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 이농한 자는 소재지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일정 기한까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 허가는 해줄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자, 무슨 소리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는 일단 사들여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은 부분은 사들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세요. 얼마냐면 우리나라 전통 단위로서 3정보가 기준입니다. 3정보. 이 3정보, 정보는 대충 현재 면적 단위 뭐랑 비슷하냐면 헥타르랑 비슷해요. 한 3헥타르 정도 하면 3정보랑 비슷합니다. 근데 헥타르도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죠?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우리 태릉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태릉고 운동장 있죠? 운동장. 우리 학교 운동장 6개 정도가 3정보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6개 정도. 그래서 이걸 뭘 기준으로 삼은 거냐면 5인 가족 플러스 소 한 마리, 요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최대 넓이다라고 잡은 거예요. 5인 가족에 소 한 마리 정도를 했을 때 최대 넓이다라고 잡은 거야. 요 정도가 요 정도의 한 집에서 경작할 수 있는 넓이다라고 한계를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3정보가 넘는 토지를 갖고 있어. 만약에 내가 5정보 갖고 있어요. 그럼 5정보 다 팔아야 돼? 그게 아니라 5정보 갖고 있어. 그럼 얼마 팔아야 돼? 2정보를 팔아야 돼요. 3정보는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에 대해서 사들입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그러니까 누가 이제 농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환 방법이랑 상환액, 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해 1년
주생산물 생산량의 이만큼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농지개혁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첫 번째 뭐냐면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이 농지개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주들은 이 농지개혁 정부에다가 팔면 뭔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먼저 다 팔아버려요. 미리 다 먼저 팔아버리는 그런 지주들도 생겼고요. 물론 이제 값을 아주 비싸게 팔진 못하겠죠. 급하게 파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써 있게 되는데 유상분배에 따라서 농민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유상분배니까 농민이 부담을 지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 상환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농지를 뭐 바로 이제 다시 누구에게 갖다 팔고 뭐 이런 상황들도 생겼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또 이게 왜 부담이 또 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승만 정부 초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매우 크다고 했죠.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경제적인 해석인데, 자 봐봐. 인플레이션이 커요. 즉 물가가 어떻다는 얘기야. 물가가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상 분배에 따라서 상환을 할 때 뭘로 내게 되냐면 현물로 내게 해요. 화폐가 아니라 쌀로 직접 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죠? 현물로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폐로 내게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현물로 내게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물건으로 내게 하니까 이게 더 비싼 상황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한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지개혁이죠. 토지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림, 산이라던가 이런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지만 진행된 거고요. 뭐 친일파의 토지를 몰수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규정이 따로 있다거나 해가지고 친일파 토지 몰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한계들. 그래서 농민이 다시 소장농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방금 내가 받았는데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바로 다시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이런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땅에 있었던 지주소작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소멸하게 돼요. 지주들도 만약에 사전에 미리 팔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토지를 누군가에게 이제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분배받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주와 소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 상하관계, 가불관계, 이 지주소작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제도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 농지개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도 진행이 됐다고.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을 하고 그걸 선전에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농지개혁으로 급하게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자기 토지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다 받았잖아. 토지를 받은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발생해요? 유교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유교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있잖아요. 나의 것이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북한 공산주의 조선인민군들에게 항복하거나 그쪽 지역이 다 빠르게 이제 북한에 공산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늦춰주고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그렇다. 지금 사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올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쭉 학교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1시간, 2시간 막 이런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를 좀 쭉 풀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이해하기 쉽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쭉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다라고 하는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일단 구체적인 키워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북한 정권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미군정과 소군정, 남북 분할 점령을 했을 때 소군정 쪽에서는
간접 통치를 한다고 했죠. 원래 있었던 그 자치적인 성격의 인민위원회에다가 행정권을 이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좌우합작으로 결성됐다고 하는데 초반에 인민위원회가 행정권을 이양한 다음에 여기 소련은 애초에 북한 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화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익들 탄압이 극심해지겠죠. 우익들 탄압들 심해집니다. 그리고 1946년 2월에 아까 얘기했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추진을 하는 사실상의 정부 형태의 조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은 미리 토지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공산주의적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 선전에 활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8시간 노동제라던가 남녀평등법, 뭐 주요산업 국어화 등등등 이 사회주의 경제 기반의 조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중에 뭐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남북협상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북협상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을 높여주는데 이용을 당하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남북협상이. 그러니까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사실상 정부잖아요. 이런 상황에 남북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도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되었든 1948년 8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 직후에 빠르게 한 템포 낮춘 거죠. 한 템포 늦춘 거지. 이미 정부 형태의 조직은 있지만 남한이 이제 요런 것도 있고 남한이 먼저 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총선거를 실시를 하고요. 이 최고인민위원회 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을 해서 자신들의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을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9월 9일, 8월 15일보다 한 달가량 늦죠? 조금 늦게 했다라고 얘기를 전에 남북협상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없죠? 저기에는. 이름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도 오늘 재헌국회가 이제 50총선거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재헌국회 했던 일들 있잖아.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표적인 정책들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려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농지개혁. 그런데 이 농지개혁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군정 시기에 좀 경제적인 상황들도 한번 쭉 그냥 한번 흐름상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남북협상이 이런 상황에서 전개가 됐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길었네요. 시계를 보니까 길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42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냐면 유교전쟁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민족의 비극이죠.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6.25 전쟁 이후의 상황들까지 쭉 볼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다음 42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